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수천 명의 고인과 유가족을 모셔온 장례 지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 그 순간 여러분은 극도의 혼란과 슬픔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는 수많은 유가족들을 보아왔습니다. 119에 전화해야 하나요? 사망 진단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장례식장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제 경험으로는 10명 중 8명은 가족의 죽음을 마주했을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8명 중 1일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수천 건의 장례 현장에서 보면 누구나 언젠가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준비되어 있다면 혼란과 추가적인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택에서의 사망 발생 시 첫 조치부터 장례 절차, 사망 신고, 그리고 유족으로서 감정적 회복에 이르기까지 3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불필요한 실수와 추가 비용을 피하고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을 가장 존엄하게 배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30년 경력의 장례 지도사가 전하는 진짜 현장 이야기, 지금 시청하는 분은 언젠가 맞이할 그 순간에 당신과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해에 약 100건의 장례를 지도합니다. 30년이면 그렇죠. 거의 3,000건에 가까운 이별의 순간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그렇게 슬픈 현장에서 어떻게 30년이나 일할 수 있냐고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난에 시달리던 중 한 장례식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게 되었죠. 처음엔 3개월만 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첫 장례식에서 당황하는 유가족들을 보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첫 경험은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버지가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놀란 가족들은 119에 전화했지만 이미 돌아가신 후였죠. 그 가족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차분히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자연사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망 진단서는 어디서 발급받는지, 장례식장 연락은 어떻게 하는지. 그날 밤 그 가족의 장남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이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태어나는 법은 배우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법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특히 자택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 첫 조치가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 정말 드뭅니다. 노환이나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인 경우와 사고사 자살 같은 비자연사인 경우에 대처법이 다른데 이를 모르고 잘못된 조치를 취해 더 큰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을 알게 되신다면 언젠가 모든 분들이 마주하게 될 이 순간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을 더 의미 있게 배웅할 수 있습니다. 자택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119부터 부르시는데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자연사, 즉 노안이나 지병으로 돌아가신 경우에는 병력이 명확하기 때문에 경찰 신고는 필수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고인을 이송하여 의사의 검안을 받고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고사 자살, 타살 등 피자 연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와 검안을 통해 사망 원인을 확인한 후 사체 검안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제가 만난 한 가족은 지병이 있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당황한 나머지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경찰 조사와 검시 절차를 거쳐야 했고 장례 일정이 지연되어 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반대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했는데도 바로 장례식장으로 모시려다가 법적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망 진단서나 사체 검안서는 이후 모든 행정 절차의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이 서류 없이는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 반드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서류는 폭사본이 아닌 원본이어야 함을 꼭 기억하세요. 사망 진단서를 받은 후에는 장례식장을 선택하고 연락해야 합니다. 어떤 장례식장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보니 가격과 서비스 품질이 천차만별입니다. 가능하다면 미리 주변 장례식장의 가격과 서비스를 알아두시는 것이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시신을 이송하면 염습과 입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정리하거나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유가족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순간이 마지막 작별 인사의 시간이므로 충분히 감정을 표현하시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50년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내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전에 제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네, 저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남편의 손을 잡고 평생 함께한 추억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아내분은 더 편안한 표정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죠. 두 번째로 장례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매장과 화장,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고인의 뜻과 가족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근에는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90%를 넘어섰습니다. 화장 후에는 동안당 수목장, 자연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골을 안치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생전에 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가족 간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족은 어머니의 장례 방식을 두고 매장과 화장으로 의견이 나뉘어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국 장례식장에서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생전에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장례 기간도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 3일장이 일반적이지만 1일장부터 5일장까지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의식을 진행할지 여부도 중요한 결정 상황입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별로 특별한 의식이 있으니 고인의 종교에 맞는 의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 방식을 결정할 때 예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장례 비용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큽니다. 제가 만난 한 가족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경제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장례비 지원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망 신고 절차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망 진단서를 지참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법적으로는 30일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신고가 지연되면 추후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사망 신고를 입고 있다가
1년 후에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고인 명의의 세금과 각종 공과금이 계속 청구되어 큰 혼란을 겪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고가 완료되면 고인의 주민등록은 자동으로 말소되고 각종 기관에 사망 사실이 통보됩니다. 하지만 은행, 보험사 등에는 별도로 사망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행정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만 했다고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는 기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서둘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고인을 향한 마지막 배려와 존중의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매몰되기보다는 고인을 기억하고 마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면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시는데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법정 상속 순위는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부모가 2순위, 형제 자매가 3순위입니다. 특히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 국법정 상속분의 50%를 받게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상속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한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형제 간에 심각한 갈등이 생겨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속세 문제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게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상속세 부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한 유족분은 아버지의 오래된 땅이 개발 호재로 가치가 크게 올라 예상치 못한 상속세를 내야 했습니다. 결국 그 땅을 팔아 세금을 내야 했는데 미리 증여나 상속 계획을 세웠다면 더 효율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 아쉬워하셨습니다. 고인의 명의로 된 자동차, 휴대폰, 신용카드 등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핸드폰은 해지하지 않으면 요금이 계속 나오고 자동차는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장례 절차가 끝나면 유족분들에게 체크리스트를 드리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록을 하나씩 체크해 나가며 처리하시면 나중에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행정적인 처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남겨진 가족들의 심리적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자연스러운 애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슬픔을 억누르거나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한 번은 젊은 나이에 갑자기 남편을 잃은 부인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겉으로는 강한 모습을 보이며 모든 장례 절차와 행정 처리를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끝난 후 갑자기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셨어요. 슬픔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눌러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서히 회복하셨습니다. 유가족의 심리적 회복은 사실 제가 30년 장례 지도사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입니다. 장례식은 끝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과 그리움은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어떤 분들은 몇 년이 지나도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울고 싶을 때, 울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야기하세요. 감정을 억누르면 나중에 더 큰 심리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세요. 추억을 공유하는 것은 서로에게 위안이 됩니다. 셋째,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활동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한 60대 어머님은 남편을 잃은 후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남편의 사진을 보며 울기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그분을 동네 합창단에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노래를 부를 기분이 아니라며 거부하셨지만 조금씩 참여하게 되었고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합창단의 리더가 되어 피 비슷한 상황에 사람들을 돕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은 고인을 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마음의 치유를 얻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한 부모님은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작했고 그 활동을 통해 다른 부모들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상실감도 조금씩 치유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슬픔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몇 개월 만에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속도를 존중하며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심리상담사나 애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장례식 이후에도 유족분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그분들의 회복 과정을 지켜봅니다. 이것이 단순한 직업적 의무를 넘어 제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억하고, 때로는 함께 웃으며, 그리고 그분들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보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족분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의 삶이 여러분 안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의 사랑 가르침, 추억은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다. 죽음을 대비한다는 것은 단지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준비가 아닐까요? 잠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 너무 우울해, 그만 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더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슬픈 이야기였지만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30년간 장례 현장에서 목격한 가장 감동적인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통해 오히려 삶의 의미를 깨닫고 더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한 가족의 특별한 이별 방식과 그것이 어떻게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장례 지도사로서 30년 동안 경험한 수천 건의 장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30년 장례 지도사로 일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년 전 한 노 교수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40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말기 암 진단을 받은 후에도 1년 동안 강의를 계속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교수님은 자신의 장례식을 직접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셔서 그 계획을 실행해 달라고 부탁하셨죠. 교수님이 원하신 것은 단순한 장례식이 아니라 삶의 축제였습니다. 그분은 검은색 대신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참석하도록 요청했고, 울음 대신 웃음이 가득한 시간을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유족들이 이런 특별한 요청에 당황하셨지만 결국 교수님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장례식 당일 정장 대신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은 500명이 넘는 조문객이 모였습니다. 교수님은 생전에 녹화해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위해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이 저와 함께 했던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그 추억을 나누며 웃음 가득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교수님이 생전에 사랑했던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의 제자들은 한 명씩 나와 교수님과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웃음과 때로는 감동의 눈물이 교차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수님이 마련해둔 유산이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참석자 모두에게 전하는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씨앗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씨앗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꿈과 열정을 키워나가세요. 저는 그것이 자라는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볼 것입니다. 그날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장례식은 처음입니다. 슬픔보다 감사와 영감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1년 후 교수님의 일주기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키운 식물 사진을 가져왔고 그것들로 멋진 콜라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대학 한쪽에는 교수님의 정원이라는 작은 공간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위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어떻게 떠나느냐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수님처럼 자신의 죽음조차도 다른 이들에게 영감과 가르침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좋은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죽음이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모두가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30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이별을 지켜본 장례 지도사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죽음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바람을 존중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30년간 경험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통과해야 할 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음에 대해 가족들과 대화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특별한 이별의 순간을 경험하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다른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장례 현장에서 만난 놀라운 가족 이야기와 이기 상황에서 피출발한 인간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